가장 가까운 별 알파 센타우리 지구에서 약 4.37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4.37광년, 빛의 속도로 달려도 4년하고도 4개월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잠깐,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서울에서 부산까지 0.0015초, 그게 빛입니다. 그 빛이 4년을 가야 닿는 별, 그게 가장 가까운 별이에요. 그리고 우주에서 살 수 있을까 편에도 말씀드렸죠. 인류는 언젠가 다른 별로 이주해야 합니다. 태양은 50억 년 뒤 지구를 삼키거든요. 근데 가장 가까운 별까지도 빛의 속도로 4년, 다음 별까지는 수십 년, 다른 은하까지는 수백만 년.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 빛보다 빠르게 갈 수는 없을까요? 아인슈타인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물리학 교과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이미 빛보다 빠른 이동 방법을 이론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빛의 장벽, 그리고 그걸 넘는 법. 1905년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빛의 속도는 우주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관측자가 움직이든 광원이 움직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빛의 속도는 약 초속 30만 킬로미터. 그리고 여기서 무서운 결론이 나옵니다. 질량이 있는 물체는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다. 왜냐고요? 아인슈타인 편에서 말씀드린 E는 mc제곱, 에너지와 질량은 같습니다. 물체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에너지가 증가하면 질량도 증가합니다. 질량이 증가하면 더 빠르게 움직이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넣으면 질량이 또 증가합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이 악순환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에 딱 도달하는 순간 필요한 에너지가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한 에너지, 우주에 무한한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있는 모든 것은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수식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간편에서도 기억하시죠?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시간이 멈춥니다. 실제로 GPS 위성은 지성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느리게 흐릅니다. 매일 보정을 안 하면 GPS가 오차를 내죠.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느려지고, 빛의 속도에 도달하면 시간이 멈추고, 빛의 속도를 넘으면 시간이 거꾸로 흐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속도가 진짜 넘을 수 없는 벽이라면 우주는 어떻게 빛보다 빠르게 팽창하고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현재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물체는 뭘까요? CERN의 거대 강입자 충돌기인 LHC, 여기서 가속된 양성자는 빛의 속도에 약 이 정도에 도달합니다. 약 이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이 정도를 줄이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LHC 전체가 소비하는 전력은 135메가와트, 스위스 제네바시 전체 전력 소비량과 비슷합니다. 그게 1년 내내 돌아갑니다. 그래도 빛의 속도에 약 이 정도, 빛의 속도에 도달하려고 하면 무한한 에너지, 우주 전체의 에너지를 다 써도 부족합니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말한 장벽이에요. 물리적인 장벽이 아닙니다. 수학적인 장벽입니다. 수식 자체가 무한대로 발산을 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물체를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를 구부리면 어떨까?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 합니다. 먼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빛보다 빠른 게 있습니다. 그것도 아인슈타인이 직접 허용한 방식으로, 바로 우주 팽창입니다. 빅뱅 편에서 말씀드렸죠.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팽창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요? 지구에서 약 140억 광년 이상 떨어진 은하들, 그 은하들은 지금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공간 자체가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은하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놓인 빛은 영원히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죠. 이게 관측 가능한 우주의 한계입니다.
공간 자체의 팽창은 빛의 속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더 극단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빅뱅 직후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주는 10의 마이너스 36제곱초 동안 빛의 속도보다 수십 배 이상 빠르게 팽창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고요? 아인슈타인의 제안은 물체가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공간은 물체가 아니니깐요. 그렇다면 빛보다 빠른 것처럼 보이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도 훨씬 더 신기한 방식으로, 바로 양자 얽힘입니다. 양자 얽힘, 양자역학 편에서 말씀드렸죠. 두 입자가 얽혀 있으면 한쪽을 관측하는 순간 다른 쪽의 상태가 즉시 결정됩니다. 즉시. 우주 반대편에 있어도 137억 광년 떨어져 있어도 측정하는 순간 상대방 입자의 상태가 결정됩니다. 이게 빛보다 빠른 거 아닌가요? 아인슈타인도 이걸 싫어했습니다. 도깨비 같은 원격작용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실험으로 증명됐습니다. 양자 얽힘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것도 빛보다 빠르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보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어떤 값이 나올지 미리 알 수 없어요. 측정 결과는 무작위입니다. 그 무작위 결과가 연결돼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양자 얽힘으로 통신은 불가능합니다. 빛보다 빠르게 정보를 보내는데 쓸 수가 없어요. 우주가 교묘하게 허점을 막아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론상으로 빛보다 빠르게 태어난 입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물리학자들은 그걸 타키온이라고 불렀습니다. 1967년 물리학자 제럴드 파인버그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만약 처음부터 빛보다 빠르게 태어난 입자가 있다면 이름은 타키온, 그리스어로 빠른을 뜻하는 타키스에서 왔습니다. 타키온의 특성이 뭔가요? 질량이 허수입니다. 허수, 그러니까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수. 수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방정식에 넣으면 모순 없이 풀립니다. 근데 실제로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그리고 타키온은 이상한 특성이 있어요. 속도를 줄이려고 에너지를 가하면 오히려 빨라집니다. 에너지를 무한히 가하면 무한히 빨라지고 에너지를 빼면 느려지는데 빛의 속도로 느려지는 게 한계예요. 우리와는 정반대인 세계에 사는 입자입니다. 그리고 타키온이 있다면 정보를 과거로 보낼 수 있습니다. 시간 여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타키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타키온이 있으면 인과율이 무너지거든요.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법칙, 현재까지 타키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설 속에만 존재하는 입자죠. 타키온은 발견 못했지만 실제로 중성미자가 빛보다 빠르다는 실험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11년 CERN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게 좀 창피한 이야기예요. 2011년 9월 CERN에서 놀라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중성미자가 빛보다 빠르다. 오페라 실험,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탈리아 그란사소까지 730km 거리를 중성미자로 쏜 거예요. 그랬더니 빛보다 60나노초, 즉 이만큼 먼저 도착했습니다. 60나노초, 별것 아닌 것 같죠? 이게 맞다면 특수 상대성 이론이 틀린 겁니다. 100년 물리학이 뒤집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뉴스 1면, 논문 수십 편, 물리학자들이 실험을 검증하러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진실이 밝혀졌죠. 케이블이 느슨하게 연결돼 있었어요. 네, 케이블입니다. GPS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광섬유 케이블이 제대로 꽂혀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 때문에 타이밍이 어긋났고 중성미자가 일찍 도착한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 케이블 하나 때문에 전 세계 물리학자들이 6개월을 소비했습니다. 오페라 실험팀 대변인은 결과 발표 직후 사임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발표 전에 이미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 검증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과학의 방식이에요. 틀렸을 때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 사건이 오히려 증명했습니다. 빛의 속도는 정말 한계라는 것을. 검증하고 틀리면 인정하는 게 과학입니다. 근데 정말 빛보다 빠르게 갈 방법이 없을까요? 빛의 속도보다 빠른 이동,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단 방법이 좀 특이하죠. 1994년 멕시코 물리학자 미겔 알쿠비엘의 논문 하나를 냅니다. 제목 워프 드라이브, 특수 상대성 이론을 넘어서.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물체는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물체 주변의 공간을 구부립니다. 앞에 공간은 수축시키고 뒤에 공간은 팽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물체 자체는 공간 안에 정지해 있어도 공간이 이동하면서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서핑 비유가 딱 맞죠? 파도 위에 올라탄 서퍼처럼 파도가 움직이는 거지 서퍼 자신이 물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이 방식이라면 아인슈타인의 빛의 속도 제한을 어기지 않습니다. 물체가 공간 안에서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왜 아직 안 만들어놨냐고요?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음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공간을 수축시키려면 에너지가 음수인 물질이 있어야 해요. 이론적으로 존재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합니다. 목성 질량에 해당하는 음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추정도 있어요. 둘째, 버블 안에 갇히면 조종이 안 됩니다. 공간 버블 안에서 바깥으로 신호를 보내려면 빛보다 빠르게 보내야 하는데 그게 또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구현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나사는 소규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글웍스 팀이 워프 드라이브 물리학을 탐구했고 2013년 이후 여러 논문이 나왔습니다. 불가능이 아직 안 됨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공간을 구부리는 것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공간에 구멍을 뚫는 겁니다. 웜홀이라고 부르죠. 종이 한 장을 가져옵니다. 양쪽 끝에 점을 찍어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종이를 따라가면 30cm. 근데 종이를 반으로 접으면 두 점이 맞닿습니다. 거리가 0이 돼요. 그게 웜홀의 아이디어입니다. 정식 명칭은 아인슈타인 로젠다리. 1935년 아인슈타인과 로젠이 제안했습니다. 시공간을 접어서 두 지점을 직접 연결합니다. 백광년 떨어진 두 지점이 웜홀로 통하면 1초 만에 연결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웜홀은 생성되는 순간 붕괴합니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면 또 음의 에너지가 필요하죠. 둘째, 웜홀 크기가 극미소입니다. 자연적으로 생성된다면 플랑크 스케일, 원자 크기의 10의 20제곱분의 1보다 작습니다. 사람이 통과하려고 하면 우주 전체 에너지로 키워야 합니다. 셋째, 웜홀을 통과하는 건 블랙홀보다 더 극한의 환경입니다. 중력 조성력이 물체를 스파게티처럼 늘려버리죠. 그래도 웜홀은 여전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2022년 구글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 웜홀과 유사한 시공간 구조를 시뮬레이션한 실험도 있었습니다. 가설이 현실로 오는 중입니다. 아직 먼 이야기지만 웜홀과 워프 드라이브 둘 다 아직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워프 드라이브는 수백 년 뒤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핵펄스 추진. 핵폭탄을 뒤에서 연속 폭발시켜 추진력을 얻는 방식입니다. 1950년대, 60년대 실제로 연구가 됐죠. 오리온 프로젝트. 이론적으로 빛의 속도의 약 3에서 5% 정도까지 도달이 가능합니다. 알파 센타우리까지 약 100년 한 세대가 우주선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대 우주선의 개념이죠. 둘째, 레이저도. 우주선에 거대한 돛을 달고 지상에서 강력한 레이저를 쏴서 밀어주는 방식입니다. 연료가 필요 없습니다. 가속도가 어마어마하죠. 이론적으로 빛의 속도의 20%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알파 센타우리까지 20년. 셋째,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 2016년 스티븐 호킹과 유리 밀러가 발표했습니다. 손톱 크기의 초소형 탐사선에 레이저를 쏴서 빛의 속도의 20%로 가속시킵니다. 알파 센타우리까지 20년. 통신은 4년 걸리지만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현재 실제 개발 중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성간 여행 계획입니다. 단 사람은 타지 못하죠. 손톱 크기니깐요. 사진이라도 보내올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언젠가 빛보다 빠르게 갈 수 있다면 시간여행이 가능할까요? 시간편에서 말씀드렸죠.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이 느려집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시간이 멈춥니다. 그럼 빛의 속도를 넘으면 수학적으로 시간은 음수가 됩니다. 즉 과거로 가는 거죠. 이게 진짜 시간 여행의 가능성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할아버지 역설. 과거로 가서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를 만나면 당신은 어떻게 태어났나요? 인과율이 무너집니다. 다중우주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설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중우주 이론입니다. 과거로 가면 다른 갈래의 우주가 생겨서 원래 우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건 가설입니다.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물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빛보다 빠른 이동이 가능해진다면 그때 생각해 봅시다. 현재로서는 빛보다 빠른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여행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그게 과학의 시작이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빛의 속도라는 한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빛의 속도는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 질량이 있는 물체는 그 속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가 무한히 필요하니까요. 근데 우주 팽창은 빛보다 빠릅니다.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건 다른 이야기니까요. 양자 얽힘은 빛보다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정보는 전달하지 못하죠. 타키오는 이론 속에만 있습니다. CER에는 케이블 때문에 놀랐고 워프 드라이브와 웜홀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요. 지금 당장 가능한 건 레이저 돛과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빛의 속도의 20%, 알파 센타우리까지 20년. 그게 현재 우리의 위치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빛의 속도가 한계라는 게 좌절이 아니죠. 1000년 전 사람들한테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하면 미쳤다고 했겠죠. 100년 전 사람들한테 달에 갈 수 있다고 했으면 불가능하다고 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빛의 속도가 한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한계를 우회하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워프 드라이브, 웜홀, 새로운 물리학, 이게 우주가 우리에게 낸 숙제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역사상 한 번도 숙제를 포기한 적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더 많은 과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